네, 마켓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7월에 CPI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에 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어떤 쪽이든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과의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가 축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나스닥의 경우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CPI 관련 경계감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밤사이의 3대 지수 정확히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됐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물가지표, 이번 주에 CPI에 이어서 PPI까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이 발표를 앞두고 있죠. 관련해서 6월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경계감에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4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3%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장 막판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S&P 500은 0.25% 약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오늘 결과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시티그룹이 이 연말 S&P 목표치를 기존의 6,300선에서 6,600선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 기업들의 이익이 전망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기술주들 사이에 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는 좀 약간의 경계감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덧붙여서 말을 이어갔고요. 이어서 오늘 이 이슈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CPI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는 9시 30분경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좀 결과가 좋으면 괜찮을 텐데 벌써부터 결과가 안 좋을 것이란 그런 우려감이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런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먼저 이 CPI가 지난 전월 대비해서 더욱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CPI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바로 오는 21일부터 현지 시각으로 23일까지죠.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발표되는 마지막 물가 지표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이 상당히 이 경계감을 고추 세우고 있는데 우선 이 근원 CPI의 경우가 상당히 좀 전망이 좋지가 않은데요. 우선 전월비 대비해서 0.3% 증가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3%나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모두 6월 수치보다 뜨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인도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애플과 아마존 또 소비재와 일부 자동차 기업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현재 인도 내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중에는 그나마 안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지만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의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관세에 대해서 90일 더 유예를 시키겠다. 지금까지 상당히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예가 만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장 내내 약간 관련 불안감들이 확산되었다가 진정되는 모습이 막판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나왔던 그런 예상과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이어서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이 상승불이고 빨간불이 하락불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경계감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거의 유일하게 빅테크 중에서 파란불을 켠 게 바로 이 테슬라인데요. 밤사이에 2.8% 올랐습니다. 세 가지의 주요한 핵심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미국 교통부 장관이 전기차 인프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영국의 전력 공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상당히 기대감 모았습니다.
또 이어서 모델 YL이 이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테슬라에게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호재들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앨범알이 잠시 후에 보실 테지만 7% 가까이 오르면서 이 리튬 관련주들, 특히나 리튬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 밤사이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중국의 CATL이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예방이 아니라 이미 공급 과잉이죠. 이 리튬 광산에 대한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이 오히려 반사수혜감으로 작용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0.3%대, AMD도 0.24%대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에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역시나 이 트럼프 행정부의 15%의 매출을 떼어준다는 그 대중 관련 대가가 굉장히 강하게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었던 하루고요. 또 이어서 아마존과 애플은 0.95%, 약 1% 하락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인도 관련 이슈들이 아이폰 매출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아마존도 0.62% 이 판매 관련 유통 관련 기업이다 보니 인도 관련 이슈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팔란티어가 추가로 약 2%대 하락 보였는데요. 이 C3 AI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예비 실적이 좀 많이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 때문에 동반 하락이 나온 팔란티어 약 2%대 하락했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 4%대 강세 보였는데 과연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잠시 후에 뒷장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보신 히트맵은 이 S&P 500 구성 종목인데요. 이후에 다우와 나스닥까지 합쳤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 보였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앨범알 7%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 중국 쪽에서 리튬 관련 광산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급 과잉을 버티지 못하는 임계점에 왔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밤사이에 약 4%가량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인텔은 4%가량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인텔은 3.51% 올랐습니다. 이 인텔 CEO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라는 그런 압박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그게 중국과 인텔이 뭔가 연계점이 있다는 그런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현재 시간으로 월요일, 오늘이죠. 인텔 CEO가 백악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인텔이 3.51% 상승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종전에 4%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전망치에 대한 상향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또 코인베이스 2.92%, 약 3% 가까이 올라섰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2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퇴직연금을 비트코인 시장에 개방한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피력이 됐고요. 또 이어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 관련 비트코인 투자에 상당히 현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또 테슬라 종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슈로 오늘 결과적으로 2.85% 상승하는 흐름 나왔고요. 장중에는 거의 4%에 달하는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C3 AI 오늘 팔란티어 하락의 주요 주범이죠. 그 자체로서는 약 25%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이 실망스러운 예비 실적 결과가 같이 이렇게 발목을 잡아갔습니다. 또 이어서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합병 이슈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약 5% 하락했고요. 또 3.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어도비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 악재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밤사이에는 멜리우스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어도비 약 2%대 하락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테슬라가 이 장중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종가로는 2%, 거의 3% 가까이 마무리가 됐지만 장중에는 4%가 넘게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바로 모멘텀이 오늘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영국 내에서 에너지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잼에 이 전력 공급 라이선스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영국 내 가정과 또 기업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도에서는 이제 쇼룸을 개장한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모델 YL이 중국 상하이 법인에서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테슬라 전기 매체인 테슬라 라티에서 전해지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호재 가득 안고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0.30%가량 밀렸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 행정부에 그러니까 중국의 AI 칩 매출 수익의 15%를 지급하기로 이제 약속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반영이 되며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이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도 엔비디아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 보시면 0.83%의 하락입니다. 특별한 이 모멘텀이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분위기가 간밤에는 펼쳐졌는데요. 사실상 호재 소식도 있긴 했습니다. AI 기반의 실이 이제 내년 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유튜브와 스레드 등 이 외부 앱을 활용해서 성능을 현재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있는 종목 보시면은요, 포드가 이제 저가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해서 미국 공장에 2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앞서서 30억 달러 이미 투자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투자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0.27%의 하락하는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인텔을 보시면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백악관 방문, 그러니까 인텔의 이 리프탄 CEO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하라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인텔이 국가와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앞으로에 대한 향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굉장히 친하다라는 그런 오해를 해소하면서 정부와 협력을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3%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바로 반도체 쪽 랩리서치인데요. 0.25%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파운드리 부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바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목표가도 올려잡았습니다. 115달러로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반영이 됐었던 하루였는데요. 가장 먼저 이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 사실상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 구간에 있지만 약간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WTI 64달러상 현재 머무르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서 3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지속되는 평탄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밤사이에 원달러 환율 여전히 1,390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를 봐야 할 텐데 이 달러 인덱스가 CPI 발표를 앞두고 이번 CPI가 상당히 좀 부진할 것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강달러로 튀어오른 거겠죠.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대적으로 부담 받아가면서 3원 가까이 올랐고요. 비트코인이 특이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화가 될 수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개별적 호재가 강했습니다. 밤사이에 12만 2천 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이더리움은 약 4년 만에 4,3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슈죠. 이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을 비트코인에게 개방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전체에 개방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또 이어서 밤사이에 새롭게 추가된 소식, 이 코인데스크의 모 회사입니다. bulish라는 회사가 현재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기존의 42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먼트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뜨거운 수요가 이 가상자산 쪽에서 확인이 되는 분위기고요. 금은 2.57% 오히려 내리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전반적인 흐름보다는요,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 관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도감에 현재 금 가격은 많이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40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는 금이고요. 미 국채금리 오늘은 이 장단기물이 소폭이나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10년물은 0.4bp 내렸는데요. 이 CPI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장기채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채 2년물은 반대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8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 단기채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기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번 주 들어서는 어제도 그렇고요. 이 금 관련된 별도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에 금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더 이상 금 공급 관련 이슈는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 직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오는 8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 알래스카에서요.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주들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종전 협상이 코앞에 왔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유럽연합의 각 정상들이 이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급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전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타결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엔비디아와 AMD가 이 대중 수출을 승인받기 위해서 15%의 이 대가성 그런 매출을 지급을 하기로 했었죠. 미국 행정부예요. 이게 원래는 20%였는데 그마저도 15%로 낮춰준 거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대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약간 추켜 세우는 발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블랙웰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H20 칩까지는 수출 승인이 가능하지만 가장 차세대 칩인 블랙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술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이슈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간밤 시장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도 역시나 이슈가 많았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 90일 연장을 한 데다가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전일 뉴욕 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로 모이고 있으며 이번 CPI 결과가 그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은 전월 대비 0.2% 상승을 예상하지만 이 관세 인상 영향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어 이 발표 전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낮으면은 성장주, 리츠, 채권이 높으며
방어주와 달리 달러 강세 수혜주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세 이슈도 주목됩니다. 미중 관세 휴전이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가 90일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미 예상된 수준이라 시장 반응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브라질, 인도 등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관련 소비재나 자동차, 스마트폰 종목의 변동성 플레이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내수 비중이 높고 시장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FICC 시장에서는 이 국채금리가 금리 인하 지지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CPI 경계감이 하락폭이 줄었고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과 은은 트럼프의 금 관세 부인 발언에 하락했고 산업금속은 중국 수요 부진과 광산 재가동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달러 강세 수혜 업종과 산업금속 약세 피해 업종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이 관세, 물가,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이 공존하면서 투자 심리는 관망세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정책 테마보다는 실적이 입증된 종목 중심의 압축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책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과 또 종목들은 좀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업종별로 뚜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전기차와 리튬 관련주는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테슬라는 이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와 영국 전력 공급 사업 진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고 CATL의 리튬 광산 생산 중단 발표로 리튬 가격이 급등하며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과 원자재 공급 조정 모멘텀을 활용한 매매가 유효하고요.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와 배터리 소재 가격 흐름에 연계한 포트폴리오가 유망합니다. 반도체에서는요. 마이크론이 매출 전망 상향으로 인텔이 CEO의 백악관 방문 소식으로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AMD는 중국 수출 재개 기대와 변동성이 공존했습니다. 실적 상향 기업을 중심으로 압축 투자하되 수출 재개 모멘텀 주는 단기 대응이 적합합니다. 대형 기술주는 엇갈렸습니다. 애플, 아마존, 메타, 알파벳은 인도 불매 운동과 관세 부담 우려로 약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AI 인프라 수혜 기대에도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신흥국 매출 비중이 낮거나 AI 클라우드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을 확대하고 관세 리스크 종목은 단기 축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아이온큐가 연기금 매수와 호실적으로 급등했고 리게티, 디웨이브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책과 수급 모멘텀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과 실적 기반 장기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주는 일라이 릴리가 반발 매수세로 올랐지만은 노보노디스크, 머크, 암젠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글로벌 판매망과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을 장기 보유하고 단기적으로 방어주 성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돌파한 후 관망세로 들어갔고 채굴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강세했습니다. 단기 이벤트 수급 모멘텀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ETF 제도권 수혜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우주개발과 비행택시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조비항공은 상승, 아차항공은 실적 부진을 약세했습니다. 상용화 임박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여야 돼 단기 이벤트 매매도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에 흐름이 좋았던 AI 종목들 많이 좀 약세가 보이고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전기차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또 종목들, 또 투자 전략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확인된 CPI 경계감,
관세 연장 불확실성 그리고 업종별 뚜렷한 흐름을 반영하면서 개별 모멘텀 중심의 종목 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일 국내 시장은 SK 하이닉스, 2차 전지, 엔터주가 지수 방어에 나섰고 중국 CATL의 리튬 광산 가동 중단 소식이 리튬 가격 반등과 배터리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단기적으로 소재, 셀,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순환매 전략이 유효하지만 공급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분할 매도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주, 마이크론, 인텔 등 실적 상향 반도체주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2차 전지 밸류체인, 실적 모멘텀, 반도체, 신기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합니다. 반면에 대형 기술주와 일부 소프트웨어는 관세 부담 실적 부진의 약세를 보여 국내 IT 플랫폼주 투자에서는 신흥국 매출 비중이 낮고 AI 클라우드 수혜가 뚜렷한 종목 선별이 필요합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달러 강세, 이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서 환율 수혜 업종, 이 방어주 성격의 실적주에도 일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은 약화됐지만 실적 기반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어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과 하반기 전망이 상향된 종목을 중심으로 압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쪽으로는 또 긍정적인 흐름을,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부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이끄는 주요 이슈들 잠시 후 머스트노 5와 함께하시죠. 네, 머스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 어떻게 될지 정말 시장의 관심이 주목이 됐었는데 90일 휴전에 연장 합의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휴전으로 인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11일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오는 11월까지 9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 관세 휴전의 마지막 날에 행정서명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 끝에 관세 휴전 기한을 더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90일간 관세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145%, 중국은 미국의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췄는데요.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스웨덴 이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실적 영향도 있지만 가이던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주가의 흐름도 좋았고요. 그 근거는 바로 AI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 등 주력 제품 가격 개선을 이유로 2025년 회계연도 4분기 매출과 순이익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성명을 통해서 4분기 매출이 111억에서 1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전망치 104억에서 110억 달러보다도 상향된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2.78에서 2.92달러로 이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조정 후 분기 총 마진율은 44에서 45%로 기존 41에서 43%에서 개선됐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상향 조정이 특히 D램 가격 상승과 안정적인 생산, 판매 실행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개장 전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지난주까지 41%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이크 실버만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의 실적 상향이 D램 수요 확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엔비디아 블랙웰과 블랙웰 울트라 수요에 힘입어서 HBM이 공급 수요 균형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이 관세나 단기 가격 압박 우려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간밤에 호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주목되는 호재 바로 영국에서의 태양광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또 여기에다가 모델 YL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쇼룸을 개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가 영국의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테슬라는 영국의 이 오프잼이라는 에너지 규제 기관에 전기 허가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조치가 승인이 되면 테슬라는 내년부터 영국 에너지 시장에서 전력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는데요. 테슬라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제품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텔레그래프가 처음 보도한 이 신청서는 테슬라 에너지 벤처스 이름으로 제출이 됐고요. 현재 테슬라는 영국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추진하는 것이 이 회사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침체를 겪고 있다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협회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신차 판매량은 지난달 987대로 전년 동기에 2,462대에 비해서 약 60% 급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7월에 1,110대로 감소하면서 2024년 동기 대비로 55.1% 줄었습니다. 최근 판매 수치는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과 또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에 따른 평판 손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테슬라는 모델 YL이 이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4에서 양산에 들어갔다고 테슬라 전문 매체 테슬라 라티가 현지 시각 12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 YL이 이미 생산 라인의 본격 양산에 들어갔으며 테슬라 중국 법인은 어느 매장에 첫 전시차를 배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델 YL이 기존 모델 Y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신규 설비 투자 비용과 또 생산 초기 문제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대중국 수출 허가를 대가로 해서 반도체 칩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했는데요. 관련된 싱크 함께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This is an old chip that China already has. And I deal with Jensen, who's a great guy, and NVIDIA. The chip that we're talking about, the H20, it's an old chip. China already has it in a different form, different name, but they have it. Or they have a combination of two will make up for it and even then some. Now, Jensen's a very brilliant guy,
And Jensen also has a new chip, the Blackwell. Do you know what the Blackwell is? The Blackwell is super duper advanced. I wouldn't make a deal with that, although it's possible I'd make a deal, a somewhat enhanced in a negative way Blackwell. In other words, take 30% to 50% off of it. But that's the latest and the greatest in the world. Nobody has it. They won't have it for 5 years. But the H20 is obsolete. You know, it's one of those things, but it still has a market. So I said, listen, I want 20%. So I just wanted, so when I say I want 20, I want for the country. I only care about the country. I don't care about myself. And he said, would you make it 15? So we negotiated a little deal. And I said, if I'm going to do that, I want you to pay us as a country something because I'm giving you a release. I released them only from the H20. Now, on the Blackwell, I think he's coming to see me again about that. But that will be a unenhanced version of the big one.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에게는 관세를 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특정 제품, 특히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챙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지만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에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안보 신기술센터의 제이콥 펠드고이즈 이 연구원은 이 일종의 막교환 거래는 수출 통제 관점에서 전례가 없었다며 이번 합의는 미국 수출 통제의 국가 안보 근거를 무효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펠드고이즈는 이런 수익 분배 거래는 동맹국과 협력해 보완적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동맹국들은 경제적 타협을 위해서 국가 안보 우려를 쉽게 포기하는 미국 정책 위반자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유니온 뱅케어 프리베의 베이서린 링 매니징 디렉터는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와 관세 수입 필요성 때문에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엔비디아 대변인은 회사가 미국 수출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수개월간 H20 칩을 중국에 배송하지 않았지만 규정상 허용되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쟁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고요. AMD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명을 통해서 모든 미국 수출 통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엔비디아와 AMD 사업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퀄터 채비엇의 펜 베링거 이 애널리스트는 매출의 85%를 가져가는 것이 전혀 가져가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진단을 했고요. 아시아그룹의 조지첸 디지털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 거래는 두 회사 모두에게 중국 수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중국 판매 허용과 관련해서 블랙웰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물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네, 이어서 금과 관련된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물론 타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뒤집힐 수는 있지만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금 가격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현지 시간 10일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세관 당국이 최근 1kg의 금괴와 100온스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인용해 1kg 금괴와 100온스 금괴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지난 8일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직후에 국제 현물 시장에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트럼프, 푸틴 너무 추워요. I'm cold입니다. I'm cold는 실제로 트럼프의 워딩이었고요. 자, 그 트럼프와 그 알래스카에서 푸틴과의 회담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이 초대했다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젤린스키를 초대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젤린스키가 참여할지는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트럼프랑 푸틴이랑 사이보다 오히려 트럼프랑 젤린스키의 사이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정말 희대의 망신극이었죠. 그런 정상회담에서 그런 망신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 또 망신을 당했죠. 그 남아공의 어떤 그 미국 농부들을 죽이는, 물론 조작됐거나 오류의 자료를 쓰긴 했었지만 남아공 대통령도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사실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을 약간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그 대통령인 젤린스키의 그 회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때도 회자가 많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푸틴이 공격을 계속해서 젤린스키한테 다시 좀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앙금이 남아있다. 그래서 오히려 푸틴하고 사이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사이를 따지기보다는 트럼프는 워낙에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계산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계산기 두들겨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그냥 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상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적이죠. 그렇죠? 유럽도 EU가 나토에서 그 뭐 방위비 분담 5%로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우호적으로 돌아섰지, 그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EU가 무슨 단체라고 했습니까? 저 단체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실리가 없으면은 다 적이에요. 푸틴이 아무리 러시아의 그 지금 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적이죠.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자기 미국한테 유리한 어떤 뭐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은 그냥 친국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 푸틴 너무 추워요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 때문에 자기도 귀가 있으니까 듣겠죠. 왜냐하면 아니 왜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대 국가잖아요. 러시아랑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이런 쪽이. 그리고 우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영국, EU 이런 건데, 사실 우방국에게 굉장히 조금 관세 협상 부분에서 매몰차게 대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 러시아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안 하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일부 여론에 대해서 자기도 귀가 있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그 자리를 계속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하에서 어떻게 됐는가?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 러시아는. 그럼 뭐,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갔는가? 그러니까 내가 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기 때 내가 뭘 했냐면은 파이프라인이 반만 건설된 상태에서, 뭐냐면 노드스트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이라던가, 독일 같은 경우에 더하죠. 독일은 지금 태양광 발전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원전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EU를 비롯하여 유럽 전체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시 원자력 그 르네상스 시대를 지금 열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렇게 시총 6위, 5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원자력을 안 하고 태양광을 갔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노드스트롬이 중단돼 버리는 바람에 겨울철에 보일러도 못 틀고 가정에서 보일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틀어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러면 독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러시아랑 편을 먹고 야 우리 그냥 다 역사 있고 그냥 어쩔 수 없네, 지금 너무 에너지가 힘드니까 러시아 거 다 쓸게, 또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섰기 때문에 러시아를 밀어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발이 지금 걸린 거죠. 거기서 나선 게 누굽니까? 미국이죠. 아니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 LNG 수입해라. 대신에 그럼 이제 LNG 선을 우리 지금 땅에서 생산되는 LNG를 갖다가 천연가스를 갖다가 액화시켜서 액화천연가스 배에다 싣고 가서 너네가 다시 기화시켜서 써라. 이건데 지금 당장
그걸 다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트럼프가 자기가 했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반만 건설한 상태에서 내가 멈춰버렸던 것이다. 노드스트림 2다. 아무도 근데 그 얘기도 안 한다. 내가 강경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 멈춘 거 나고 그 전에 오바마랑 바이든 정권은 뭐 했냐. 바이든이랑 오바마가 그걸 열어준 거다. 그거를. 러시아가 장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까 전에 말한 거 자체도 지금 뭐 어려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땅에서 이 천연가스는 가스잖아. 가스. 기체란 말이에요. 기체 상태인 거를 액화시켜가지고 그걸 싣고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기 다시 도착해가지고 또 저기 기화를 시켜야 되고 가스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그냥 옆에 있으니까 유럽 대륙에 파이프라인으로 밑에서 그냥 기체를 옮겨갔던 거예요. 너무 편하죠, 사실은. 그 먼 거리에서 미국에서 옮겨오면 또 그거에 대한 대가가 더 올라가니까요. 지불할 대가가. 근데 이제 그거를 멈춰버리고 미국이 멈춰버리고 내 걸 쓰라고 하지만 당장 그 러시아 걸 대체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또 말은 못하고 왜냐면 러시아랑 적대국이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고 어쨌든 바이든처럼 굴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거 다 바이든이 한 건데 왜 내가 러시아나 중국한테 강경하게 안 나가느냐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죠. 노드스트롬 2를 멈춘 게 난데 장본인이 난데 왜 자꾸 나에게 러시아한테 약하게 대하냐고 그걸 강조하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개발 사업이었다. 그걸 내가 멈췄다는 거죠. 바이든이 들어와서 그거를 파이프라인을 바로 건설, 승인을 떨어뜨려가지고 유럽 전역의 석유와 가스를 모두 다 저기 되도록 허락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저거 믿고 지금 저기 독일은 열심히 그냥 태양광으로 갔죠. 그러다가 저게 갑자기 파이프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고 독일은. 그렇죠? 프랑스는 원전 국가였으니까 그나마 낫던 거고. 자, 푸틴이 자기를 초대했답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겠습니까?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푸틴하고 통화할 때 계속 추워요. 지금 5천 명, 6천 명에 뭐 그건 얘기하고 있죠. 이거 어차피 미국 군인도 아니고 미국인들한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킨 전쟁도 아니고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인데 나는 다만 평화주의자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신경 안 쓸 수 없다. 이 논리예요, 계속.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는데 맨날 깔고 갑니다. 그걸 앞에. 죽어도 상관없지만 불쌍하지 않느냐. 저 젊은 군인들. 이제 그래서 젊은 군인들이 다 죽었대요. 다 죽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누굴 징집하고 있냐면 60세 이상을 징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20, 30대 군인들 5, 6천 명씩 매주 죽어나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군인이 없어가지고 60세 이상을 징집 대상으로. 이제 부인하고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남편이 군대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지금 반발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돌고 있죠. 막 징집관들을 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군인이 부족해서 젊은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한테 제발 너무 추워요. 제발 멈춥시다. 제발 멈춥시다 했는데 계속 미사일 공격하고 그래서 나는 실망했고 그게 실망했기 때문에 핵 잠수함을 뭐 2대를 뭐 배치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를 한 다음에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이 브라질, 인도 이런 쪽 중국까지 간접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 자기가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푸틴을 협상장에 끌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과 통화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아마 알래스카 회담에서도 그게 주제가 되겠죠. 과연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전쟁을 만약 끝낸다면 재건 테마가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걸려있다. 이 8월 10일, 11, 12일, 13일 지나가는 지금 중순되는 이 형국 있죠.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굉장히 뉴스에서는 지금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러시아의 영토 야유력이 저렇게 큰데 우크라이나 땅을 꽤 내주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얘기가 있는데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 노드스트롬 2를 폐쇄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또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뭐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 땅을 조금 내주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어쨌든 재건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트럼프, 엔비디아, AMD도 관세 인하 쿠폰 사세요. 탕탕탕입니다. 자, 관세 인하 쿠폰을 우리도 비싸게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일본, 미국, EU가 다 그랬죠. 무슨 대가를 했죠? 25%짜리 자동차 관세를 15%로 10% 낮추는 10% 인하 쿠폰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대부분 다.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씩 주고 샀어요. 그렇죠? 관세 인하 쿠폰을 산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 10% 깎아준다니까 그 대가로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지금 3,5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일본은 6천억 달러 그 사이를 다 지출했죠 지금. 그게 다 관세 인하 쿠폰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AMD도 그러랍니다. 지금 엔비디아, AMD가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그 얘기가 계속 나왔죠. 중국에 대한 부분이. 중국에 대한 수출길이 그동안 막혀있던 거에 대한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 중국 시장 수출 통제가 풀렸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풀렸다고 해서 그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AMD 지금 어떤 그 기술의 격차는 존재해요. AMD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고 리사수 언니께서는 계속 나오셔서 엔비디아 슈퍼칩하고 맞먹는 성능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H20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AMD도 이제 곧 풀릴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국에 수출되는 수출품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15%를 미국 재무부에 납부해야 되는 조건으로 수출 제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엔비디아, AMD도 이거 관세는 아니지만 중국에 수출해서 팔아먹는 돈의 15%를 내는 대가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이거를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AMD 입장에서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중국에 그걸 내주면 그걸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걸 개발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AMD 지금 엔비디아는 당장 장사하는 매출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지금 나라의 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AMD와 엔비디아도 동의했답니다. 어쩔 수 없죠. 15% 내든 20% 내든 15% 내고 20% 내든 25% 내든 중국에 팔아먹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하나도 못 파는 것보다. 엔비디아 H20과 관련돼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겁니다. 뭐 물론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4번째, 5번째밖에 그 수준밖에 안 된다. 러트니 상무장관도 그렇고. 하지만 네 번째, 5번째라도 엔비디아의 어떤 그 훌륭한 칩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서 막 뜯어보고 연구하겠죠. 중국이. 그럼 이제 안보에 대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칩에다가 위치 추적 시스템까지 달아야 된다. 그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가속기에 대한 의존도, 가속기라고 하죠. 이 가속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전혀 후퇴할 생각이 없다. 중국은. 지금 화웨이가 지금 7나노 공정에 진입했고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선폭이 미세화, 선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디까지 가냐? 5나노치까지 확장됐다. 그 다음에 3나노까지 가면은 이제 이거 저기 수준 가버리는 거예요. TSMC 수준. 3나노에는 근접하지 못했지만 지금 TSMC를 통한 제조를 맡기면서 격차를 줄이고 있다. 중국이 이제 그 알리바바에서 만든 LLM도 있고 딥시크도 있고 있잖아요. 이 모델을 뒷받침하는데 자체 칩을 쓰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야욕을 갖고 있는 국가한테 H20이 4번째라고 할지언정 그걸 내준다면은 그거 열심히 연구해서 화웨이가 됐던 샤오미가 됐던 그 똑똑한 인력들이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결국 엔비디아, AMD의 관세 인하 쿠폰을 사라고 요구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째는 앨런, 나 잘 지내요. 스타워즈 영화 찍고 화성 갈 거예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얼굴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든 때부터 얼굴이 찌그러진 거예요. 지금. 자, 화상회의를 또 했죠. 자, 이렇게 야외에서 했고요. 지금 이 진행자들만 있어서 그러는데 이 수많은 팬들이 여기 와서 전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앨런 머스크를 지지하는 수많은 테슬라든 옵티머스 로봇이든 뭐 뉴럴링크든 스페이스X든 주주이거나 아니면 사용자겠죠. 자, 옵티머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댄 아이브스 그리고 지금 캐시 우드 다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 지금 테슬라의 가치가 그게 $500가 됐든 $2,700가 됐든 간다는 그 가정의 근거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의 시닥에 크게 와가지고 테슬라의 가치보다 그게 크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높게 갈 수 있다는 근거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전체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앨런 머스크 당신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도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 자율주행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옵티머스라는 거. 지금 이 가치를 따져가지고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직도 쥐고 계시는 거고 $500, $1,000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광범위하게 배포되기 위해서 로드맵에 뭐가 있느냐, 그 로봇이. 근데 이제
이 앨런 머스크는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내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주식에 대한 그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비전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했어요. 버전 3 옵션이 지금 버전 1, 2, 3가 나왔는데 3가 대량 생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한답니다. 지금 테슬라 다이너에서 그 팝콘 튀겨주고 있는 그 로봇이잖아요. 그 모도했죠. 팝콘 튀겨주다가 하도 많이 튀기니까 이 팝콘은 네가 가져가 하면서 그 자기가 가져가라고 했어. 사람 보고. 옵티머스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너무 많이 계속 하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내가 팝콘 튀기느라 서빙하느라 힘드니까 팝콘 튀겨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게 쫙 놨어요. 팝콘을. 자, 그 정도의 지능이 있고요. 자, 올해 말까지 수천 대의 로봇 대신에 수백 대의 로봇을 만들 수 있을지 몇 대 만들지 모른다. 근데 여기 스타워즈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C3PO 그다음 R2D2. 저도 어렸을 때 저 이름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어렸을 때 스타워즈 봤을 때 우리 금색 긴 로봇이랑 은색 깡통 로봇 다 기억하잖아요. 저 그때 어렸을 때 막 그 굿즈를 사고 싶었던 너무 기억이 나요. 근데 저거보다 훨씬 나을 거다. 물론 저게 영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쓰인 게 없기 때문에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기에는 그 스타워즈에 나왔던 금색, 은색 로봇보다 기능이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자기는 판단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원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정말 원래 앨런 머스크 말대로 지구상에 한 명의 옵티머스 로봇을 하나씩 한다. 아프리카의 막 그 원주민까지 하나 구매할 시대가 온다. 그러면 뭐 엄청나겠죠. 테슬라가 이런 것을 1년에 10억 달러 규모로 생산을 하면 아마 4,000달러 수준까지 일단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옵티머스 로봇을. 그래도 비싸게 하지만. 그래서 자기 추측대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옵티머스 로봇을 가지면 수익이 무려 30조에 달할 것으로. 저렇게 수익이 30조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캐시우드가 5년 내에 2,700달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 수준인데요. 900% 올라요. 900%. 그렇죠? 캐시우드의 말을 믿고 앨런 머스크의 로드맵을 저걸 믿는다면 지금 테슬라에 올인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보면은 자산이 9배가 돼 있을 겁니다. 300만 원도 지금 2,700만 원대요. 자, 간호사나 보조자가 되어 사지마비. 제일 먼저 쓰일 곳을 앨런 머스크가 지정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각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쓸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죠. 아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기립하는 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앨런 머스크가 눈물을 보일 것 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위안을 그동안 다독겨로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자, 정부를 위해 무급을 일하고 도지에서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나? 배신당한 것 같죠, 앨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한때 응원했던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이제 감격에 찬지 약간, 그쵸? 당신들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물을 줘요. 그 편지가 쓰여 있는 걸 모아가지고 벽돌에 모아가지고 저렇게. 감동적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하고 옵티머스 로봇이 위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지금 트럼프는 약간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옵티머스 로봇이 아까 전에 사지 재활 로봇, 사지 그 마비 환자들 재활 로봇을 쓰이는 게 가치가 제일 높다고 앨런 머스크가 말했는데요. 감정 재활 로봇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앨런에게. 오늘의 한 줄 매두평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옵티머스 감정 재활 모드 온. 일론 우는 거야? 일론.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튬에 대한 공급 우려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CATL이 이 리튬 광산 운영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CATL의 핵심적인 리튬 광산인 젠샤워 광산에 대해서 이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젠샤워 광산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 광산에서만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6%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셧다운이 된다면 전 세계 리튬 공급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 과부하가 걸릴 텐데 또 중요한 점이 이번 젠샤오 광산의 경우에는 중국 내의 리튬 생산의 허브라고 불리죠. 이 이춘시 내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리튬 광산입니다. 이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현재 운영 중단이 다른 리튬 시내의 이 광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명목상의 이유는 뭐 채굴 허가가 만료됐다 이런 거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최근 반내권 캠페인이죠. 이 반내권 캠페인 말 그대로 더 이상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경쟁을 그만하자는 건데 리튬의 공급 과잉을 드디어 이제 좀 많이 축소하려는 그런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리튬과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약간은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영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은 에코프로비엠 7.98% 그리고 삼성 SDI도 3%가량 올라섰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그런 이슈, 이 포스코 엠텍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이 종전에 약 1시간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 배터리 업체 CNGR과 손을 잡고 LFP 배터리 양극재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업무 협약입니다. MOU 형태이고요. 이미 이 포스코 퓨처엠과 CNGR 지난 23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건 이제 기존의 전구체 생산 관련 협력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전구체를 넘어서 LFP 양극재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에서 더더욱 의미가 큽니다. 참고로 전구체는 전구체와 다릅니다. 전구체는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이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들기 전에 거치는 중간 원료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2.8%대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장중에는 약 4%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미국 교통부 장관이 전기차 인프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영국의 전력 공급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마지막 이슈가 바로 이 모델 YL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의 양산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모델 YL, 테슬라의 이 3열 6인승 관련 SUV 모델이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 관련 배터리주들, 특히나 이 테슬라 관련주들이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전거래일 2.7% 상승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테슬라의 이슈를 받고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 기대감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이 가상자산 관련 이슈도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우선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12만 2천 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또 이더리움도 4,300달러 선을 거의 돌파하면서 거의 역대급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시장을 최근 이 가상자산 투자에 개방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밤사이에 코인데스크 관련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코인데스크의 모 회사 블리쉬가 IPO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업 공개 과정에서 목표 관련된 이 기업 가치가 상당히 상향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로는 42억 달러였다면 48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이 돈나무 언니라고 많이 불리죠.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또 블랙록까지 상당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 동력 얻었고요. 또 관련해서 오늘 우리기술투자와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전거래일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특히나 카카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증권사들의 목표가 줄 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와서 방금 전해진 속보 하나 추가로 드릴 텐데요. 이 지난 2022년이었죠. 55조 원 규모의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이 권도형에 대해서 뉴욕 법원이 오늘 유죄 인정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 권도형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양한 증거들이 보강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권 씨에게는 최고 130년형의 징역이 처해질 예정입니다. 관련된 이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반도체 풍향계죠. 마이크론 이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밤사이에 약 4%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게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회계 연도로 치면 2025년 4분기고요. 자, 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I에 전례 없는 수요가 현재 몰리고 있다는 게 이유였고요. 또 두 번째는 주력 그런 제품이죠. D램 가격의 개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매출 전망치가 기존에는 이 중간값 기준으로 10억 7천만 달러였다면요. 이번에는 상당히 명확하게 올랐습니다. 약 3% 가까이가 올랐고요. 또 EPS도 중간값 기준으로 2.5달러였다면 이번에는 중간값 기준으로 2.85달러까지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EPS 기준으로 보자면 이 기존 전망 대비해서 약 14%나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이번에 이 SK 하이닉스가 밤사이에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AI 수요 강세에 힘입어서 HBM 시장이 앞으로 연간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이슈가 밤사이에 나왔는데요. 이 HBM 기술의 전략적인 변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앞으로 차세대 HBM4부터는요. HBM3 이 다음이죠. 이 HBM4부터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이 베이스 다이를 맞춤 제작하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갈 예정이라는 점이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경쟁사들이 낄 자리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 관련된 속보 하나가 더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속보는 인텔 관련 이슈입니다. 이 인텔의 CEO 리프탄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긍정적인 회담을 가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종전에 약 1시간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회의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다음 주까지 이 리프탄과 내각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새로운 정책 제안을 가져오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는 인텔 CEO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바로 내일 뉴욕 증시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봤습니다. 예,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주요 내용들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중심으로 증권면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지금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조방원,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주도주,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온 주도주인데 요즘에 좀 흔들리죠. 사실은 작년에도 이미 한번 세게 흔들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조정을 사실은 꽤 세게 받았고요. 주요 종목들 크게는 한 40% 가까이, 적게도 한 30% 정도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또 2배 이상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또 많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대세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섹터들, 종목들이 한 방에 뭐 5배, 10배 이렇게 가는 적은 없죠. 보통 10배를 간다고 치더라도 한 2, 3년, 3, 4년 또는 한 4, 5년 걸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좀 큰 손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들을
그걸 이제 굉장히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 출렁거리니까요.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셔서 이제 큰 돈을 버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대다수라고 할 수가 없죠. 대다수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사실은. 방산주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이제 어떤 쉬어감이냐, 한번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는 꺾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표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빨간색이 로템,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주가들이 올 상반기 중반부터 아주 급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8월 초에 이렇게 보시면 고점을 찍고 다 내려오고 있죠. LIG 넥스원이 최근에 가장 낙폭이 컸고요.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낙폭이 좀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의 실적 쇼크,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방산주들, 로키드 마틴과 비교했을 때 너무 밸류가 과도하다. 어제도 이 말씀을 이제 마켓나우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쪽에 있는 또 전문가분들은 로키드 마틴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8배 퍼 기준으로, 로템이 38배, 카이가 53배, LIG 넥스원이 45배. 어쨌든 퍼가 높긴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퍼라는 게 성장주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산주를 두고 성장주냐, 아니면 이제 성장 모멘텀이 사라졌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는 데는 역시 여전히 유럽, 그다음에 중동 이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성장 모멘텀이 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데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증권가의 어떤 전망들은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지금 유럽의 주요국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과연 군사비를 늘리기로 했던 거를 줄일 거냐? 절대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뭐 핀란드라든가 뭐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인데 자꾸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어떤 제스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힘만 좀 되면 어쨌든 더 영토를 넓히겠다는 이 소위 말하는 야심, 야욕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미국만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다 본색 이제 상황이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나토 회원국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내가 내 돈 들여서 빚을 내든 뭐든 내 돈 들여서 내 스스로 방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시간이 이게 방위 산업이라는 게 인프라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적어도 한 앞으로 4, 5년 정도는 뭔가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방산주는 성장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입니다. 방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KDDX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인데요. 이게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랑 치열하게 아주 수주 공방을 벌이던 그런 사업입니다. 쭉 사업 내용 보시면 이미 저렇게 쭉 있는데 이미 뭐 여러 가지 법적 분쟁 거치고 하면서 1년 6개월이나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안규백 장관이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기술 검토를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 검토를 지시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쫙 훑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할 테고, 장관이 그다음 설계 수정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가 떨어지게 되면 설계 수정하는데 또 시간이 또 꽤 걸리겠죠. 이유는요. 지금 이대로 설계를 하면 이제 나중에 묵은 구축함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그 국방부에서 설계 검토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게 된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계에서는 지금도 늦었는데 설계 검토를 다시 하면 설계를 다시 하면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는 묵은 올드한 구축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 6개 정도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제대로 구현을 하더라도 미국의 이지스함 말고는 우리가 글로벌 넘버 2가 된다. 이지스함 기술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업계 업계의 좀 반발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호주 구축함 작년에 6조짜리 이거 놓쳤지 않습니까? 두 회사가 너무 과열돼서 이렇게 서로 헐뜯어가면서 수주 경쟁 벌이다. 그래서 일본 회사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그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수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국방부 이제 오랜 의원이었으니까 국방위 소속이죠. 하나오션이랑 경쟁 입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장관이 이제 안 의원이 안 장관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일이기도 한데 KDX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산주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에 약간 노이즈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세 번째는 디램 얘기 좀 해보죠. 구형 디램, 레거시 디램이 상태가 뭐 계속 수급이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표 한번 보시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3Q25E 이렇게 보면 이제 3분기죠. 저기 보십시오. DDR4 뭐부터 해가지고 모바일 디램까지 다 세게 보면 뭐 90%까지 올랐고요. 못해도 한 20-30%도 오른 상품들이 많습니다. 수급이 이제 깨졌기 때문이고요. 심지어는 뭐 DDR4 가격이 신형 DDR5보다 높은 비싸지는 그런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 이 가격 어떤 상승세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우리도 아직 레거시를 만들고 있고 뭐 일부 소부장 회사 중에서 레거시 디램만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 반도체 이 레거시 쪽의 가격도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9월 연준 금리 인하 전망 때문에 미국 장기채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투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올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반기에 미국 장기채 투자하셨다가 사실은 손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빠지셨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장기채 들어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TF 상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한국투신운용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인데 거래 대금이 3,850원.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 시간도 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인플레 상황들 보면은 9월에 과연 금리 인하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물가가 계속 좀 물가가 파랑 색깔이죠. 물가가 파랑 색깔인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좀 고개를 좀 쳐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관세 부담 때문에 이게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점들이 있어서 아직은 글쎄요. 미국의 장기채 금리 인하 기대감만 갖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아직 그렇게 막 자금이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끄는 이슈들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CPI 이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정말 경계감이 심했던 시장입니다. 하락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간밤에 미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정중 동의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장을 보시면은 빠질만 하면은 이상하게 꾸역꾸역 끌어올리는 어떤 힘이 좀 느껴지는 그런 장이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어떤 유인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CPI 발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시장이 CPI가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베팅이 좀 들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좀 경계하는 흐름이었었던 것 같고요. 뭐 업종별로 봤을 때도 뭐 특별하게 뭐 특징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얘기하면 전기차 쪽, 뭐 미 교통국 쪽에서 전기차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정비 얘기 나오면서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쪽이 괜찮았었던 게 있고, 또 리튬 가격 올라가면서 리튬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거,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는 건 소소하게 좀 약보합보였던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자, 7월 고용부진으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 연내 금리 인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CPI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지금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CPI가 낮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좀 뭐 시장 컨센 자체가 플러스 0.3 정도, 그 코어가 그 정도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게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느냐,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용 얘기를 하면서 하자고 할 것이고, 또 여전히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는 쪽은 관세와 관련된 건 이제 시작인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연준이 제시했었던 금리 인하의 조건에 아직은 못 미친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최근에 보시면 그 연준 내 동향을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그다음에 보우만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금리 인하를 네. 주장했었고, 이번에 스티븐 마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자고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연준 내에서 이제 지역은행 총재들 가운데서 메리 데일리,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그리고 닐 카시카리, 네. 이분들이 이제 그 고용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는 확실히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하는 투표 위원 수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좀 높게 나온다 그래도 이번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와 같이 좀 거의 전원일치 합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반반이 갈린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시장이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 두 가지는 같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단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FOMC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돼 있는 노이즈는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극히 이례적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는 한두 명이 이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이런 쪽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6명이네요. 우선 줄을 섰고요. 네. 이제 트럼프한테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번에 집어넣은 사람은 또 노골적으로 네. 반향이 그렇고, 네.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어떤 흐름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네. 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는 뭐 비슷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파월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파월이 뭐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했던 이유는 고용이었었거든요. 네. 고용의 노이즈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파월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정도는 보험성으로 할 수 있다, 물러날 이렇게 수 말할 수 있다.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경기 둔화 신호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네요. CPI 지수가 그렇진 않을까요? 고용으로만 그냥 해석이 될까요? 경기 둔화로 받아들이긴 조금 아직 일러 보이기는 일러 하는데, 보이고, 일단 예. 고용 자체가 네. 많이 꺾였다라는 네. 것 자체가 시그널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준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데 또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연내 2, 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도 나오거든요. 혹시 연내에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일단 패드워치에서 뭐 2번 정도까지는 보는 것 같고요. 3회 베팅하는 쪽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명확해진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증시에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엔비디아, AMD, 중국, 대중국 이제 수출 허가를 대가로 해서 매출의 15%를 미국 행정부 쪽에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의 기업들과도 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 등에게 이 기업들에게는 호재일지 악재일지 정말 다양한 분석들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호황지를 떠나가지고 기업을 상대로 조건부로 돈을 걷는다라는 건 전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반화됐을 경우에는 참 경제가 애매해질,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일단 15% 매출의 15%를 갖다가 이제 뭐 상납이 됐든 뭐가 됐든 정부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자기가 취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은 아이템이잖아요.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중국 시장을 뚫어내고 그게 중국에서 이 HBM이란다. 그 AI 가속기 칩 네. 이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갖다 일정 부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주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그림은 아니다. 다만 이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이 됐었을 때는 이게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과의 좀 친화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런 방식이 보면은 그 옛날에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네. 뭐 반대급부로 돈을 좀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내는 사실 개발 독재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했었던 모습이 미국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놀라울 뿐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저게 일반화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사실은 저렇게 자꾸 저게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을 하면 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수 부족이라든지 재정 수지 적자나는 거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커버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는 마음대로 더 해나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더 강해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시스템 근간 자체가 지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부적절한 예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작년이 아니라 한 달 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 해도 엔비디아 발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없을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요. 일단 그 매출의 15%를 갖다가 미 정부에다가 제공을 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만큼 자기네들이 이익의 훼손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밸류체인에다가 떠넘길 것이냐 이런 네. 부분들은 분명히 고민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중국으로 나가는 것들은 이제 저부가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첨단 제품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그 최첨단이 아닌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회사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럼 영향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삼성 하이닉스를 놓고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아. 네 삼성 쪽이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애플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가 되긴 했지만 이 미국에 1,000억 달러 추가적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효과가 얼만큼 좀 지속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네. 애매한 게 지금 미국 증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좋은 면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 미국에 투자를 했었을 때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을 해서 지금 이번이 1,000억 달러지만 기존에 4,000억 달러까지 얘기하면 5,000억 달러가 이제 투자가 된다는 네. 얘기인데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애플 공장 자체를 미국으로 갖고 와서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아이폰의 가격이 지금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애플한테는 호재인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 갖고 있는 그 애플의 그 웹 서비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수익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그것도 기본 베이스는 아이폰을 통해서 가거든요. 아이폰이 많이 깔려 있어야지 네. 거기서 그만큼 걷어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당장에 관세 노이즈에서 자유로워지고 트럼프로부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좀 장이 좋다 보니까 좋은 것만 자꾸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의 CATL이 이 중국 장시성 대형 리튬 공장을 3개월 동안 이제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이 리튬 선물 가격이라던가 관련주도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CATL이 네. 그 얘기했었던 그 리튬의 이제 원가가 한 제가 확인할 때
6,000위안이었나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7,000위안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 7,000에서 8,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원가선이 안 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리튬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자꾸 중단을 시키는 거는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과잉 투자를 갖다 억제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2차전지 쪽에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질 요인은 제한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지금 재고들이 많이 줄었지만 이 재고 평가 손해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건 분명한 네. 거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센티는 분명히 좋아진 건데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Q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네. 많이 팔린다든지 아니면 ESS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유럽은 지금 성장률이 한 20% 후반대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반기 역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ESS 시장에 대한 기회 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은 ESS 쪽에서 나올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뒤집어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반기 쪽에 이제 2차전지와 관련돼 있는 쪽은 결국 ESS 밸류 체인 이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어찌됐든 바닥은 찍고 돌아서는 그림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베트남 협력과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FTA 10주년을 맞아서 베트남과의 1,500달러 규모죠. FTA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혀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원전 그리고 또 고속철도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가 좀 많습니다. 원전 이제 관련주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원전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 일단 센트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원전이 갑자기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트렌드화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원전에 관심도 없던 국가에서 너도나도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동남아 쪽에서도 지금 베트남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옆 나라 인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그 원전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이 8.8기가와트인데 2040년까지 이걸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베트남이 지금 일단 그 의사를 밝힌 지는 좀 됐고요. 네. 근데 사실은 베트남은 딜레마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반드시 줄 거라는 개런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베트남은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이기도 했고 프랑스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국 프랑스가 어떤 식이든 또 관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할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3국의 경쟁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좀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베트남의 어떤 수출의 30-40%가 한국 기업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제 같이 협력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정도를 가져가셔야지 너무 과하게 가져가시는 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또 기대가 너무 크면 좀 안 좋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주가 최근에도 이 중국과의 무비자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는데 달바 글로벌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커서 그랬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미스트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미스가 났었던 건 러시아 쪽으로 이제 선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딜레이가 된 게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적은 딜레이가 됐는데 거기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이번에 반영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또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추가 세금을 6월 말에 납부를 한 게 또 비용으로 인식이 된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 화장품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은, 화장품은 직접 자기네들이 그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또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크게 가는 것보다는 몇 개 아이템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디 브랜드들이 크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많았었고, 네. 달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출 성장률이 압도적이긴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미스 비중이 좀 컸다는 점, 이런 것들이 부담을 갖고 있던 채 실적이 미스가 나오니까 지금 장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팔고 보는 그런 장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달바는 지금 나온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제품 믹스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균일하게 좀 돼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적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일회성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잡고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LIG 넥스원은 2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너무나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편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가 편한 업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만 올라갔던 게 아니라 작년 내내 올랐었던 섹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 있었던 터에 또 역시 가이던스 미스가 나니까 일단 팔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필이면 그 시점에서 그 다음날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어요. 네, 네. 그러니까 홀드를 낮췄다는 얘기는 나 안 사라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그렇죠. 각인을 시키는 네. 거니까 사실상 셀리포트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서 비교가 뭐 미국 방산 기업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미국은 뭐 PER이 14배인데 여기는 뭐 그 LIG 기준으로 봤을 때 40배가 넘어가고 뭐 60배가 넘어가는 게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단 노이즈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방산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다른 섹터보다는 조방원전 가운데서 방산은 좀 뒤로 놓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추가 모멘텀이 나올 게 별로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폴란드 2차 계약 1년 됐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끝났잖아요. 네. 그럼 추가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방사는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관망세가 굉장히 우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 발표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 예상하시고 있으실까요?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와서 제가 시장 별로 안 편하다. 왠지 모르게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전히 좀 비슷하고요. 네,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막 들이대시는 것보다는 네. 좀 편안한 거, 또 자기가 봤던 것들이 좀 가격이 좀 낮게 오면은 그때 좀 담아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PI가 오늘 밤에 이제 9시 반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 또 이번 주에는 목요일 또 PPI까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정말 물가와 소비 지표들에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시장인데 오늘 우리 증시는 이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나우 일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